안녕하십니까. 더비용험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리측정평가의 활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총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교재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로사 검사의 개별적인 내용을 좀 앞에 개괄적인 내용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 로사 검사의 검사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09페이지 보게 되면 로사 검사의 투사의 역할이라고 해서 로사 검사의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또는 그 피검자가 진술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하고 해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39페이지 보시게 되면 로사 검사는 6번 로사 검사에서의 투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범한 반응에는 투사를 개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응 또는 평범한 반응에 대해서는 투사적 내용이 그리 많이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브먼트, 운동 반응은 로사 자극의 특징이 실제로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투사에 작용하고 있는 반응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정지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서 피검자가 마치 어떤 연합적이면서도 운동적인 내용을 설명한다든가 그 이면에 어떤 상상이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투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3번에 보면 단순한 움직임의 반응이 아니라 정교한 세부 묘사나 독특한 반응 묘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이것은 투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 로사 검사의 그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로사 검사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장을 제가 여러분들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0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책에는 제가 1번과 2번만 제가 지금 올려두었습니다. 1번 여러분도 혹시 책에 311페이지 보고 계시죠? 1번 갖고 얘기할게요. 1번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그림이 있는데 이 카드 두 개만 갖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니까 제가 두 개를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를 마치 이 로사 검사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이 로사 검사의 채점은 엑스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엑스너라는 분이 보는 어떤 원칙 같은 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사 검사의 카드를 보고 나서 피검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총 7개의 영역으로 봅니다. 어떤 거냐면 311페이지 카드 있는 2개 카드가 있는 거 바로 밑에 보면 로사 검사의 채점이라고 그래서 로사 반응 범주에는 반응 영역과 발달 질이라고 하는 하나, 그 다음에 결정인, 그 다음에 형태질, 내용, 평범 반응, 조직화 활동, 마지막으로 특수점수, 이렇게 해서 7개의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단계적으로 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엑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종합체계 채점 규칙을 따라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향상학습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놨으니까 참조를 보시고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이러한 로사 검사의 채점에 필요한 7개 차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밑에 보면 반응 영역과 발달질입니다. 이것은 2개가 아니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 영역은 일반적으로 카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W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카드 내용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부분만 보게 되는 것을 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 보게 되면 부분 반응이긴 하지만 아주 드문 부분의 부분 반응을 보이는 것을 라지 D, 스몰 D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백 반응에 대해서는 스페이스 S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림, 우리 1번 그림을 볼까요? 1번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멋지게 늑대 2마리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간다, 또는 가운데 어떤 치마를 입은 여자가 있고 그 옆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W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것은 마치
박쥐처럼 전체를 다 보는 거죠. 전체를 다 보고 양쪽에 날개가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뭐 눈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전체로 보는 W에 해당되는 반응 능력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반응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보십시오. 2번 카드 보세요. 2번 카드 보면 이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손뼉을 이렇게 손을 마주 대고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죠. 이럴 경우에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전체의 W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럼 사람의 머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그 위에 떨어져 있는 마치 이렇게 뭐 감투 같은 것을 쓰고 있는 그런 얼굴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사람 얼굴로 인식하는 이것을 D를 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디테일한 D를 보여주는 아주 드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1번 그림에 옆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조그만 것들은 뭐 개미로 보인다든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백 반응은 검은 점이 아닌 흰 여백을 보고서 어떤 괴물의 눈, 사람의 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하얀 여백 쪽을 우리는 S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반응 능력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발달의 질과 발달질과 이렇게 연합해서 설명을 합니다. 312페이지 보시게 되면 또 발달의 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드셈 공식 기호부터 시작해서 V 기호까지 합쳐가지고 또 4가지의 채점표를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발달의 질 플러스인 경우에는 통합 반응입니다. 통합 반응이라고 해서 전체를 본 것 또는 부분으로 본 것을 합쳐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해하기 힘드신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W 플러스라고 합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반응 능력에서 W는 전체를 얘기했습니다. 전체를 얘기하고 지금 이 플러스는 통합적 모형을 보인다라고 했죠. 통합적인 발달의 질을 보여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제가 조금 전에 카드 2번을 보시게 되면 전체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또는 두 마리의 곰이 마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통합적 의미의 W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손뼉을 마주 보면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W로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까지 전체의 어떤 그림 플러스 그 두 전체의 그림이 어떠한 운동성을 보이느냐 어떤 융합적인 반응을 보이느냐까지 설명하는 그런 W 플러스의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은 제가 예시를 한 것 중에도 보면 이것도 재밌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312페이지에 세 번째 박스에 보면 카드 1번에 대해서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언덕을 오르고 있는 뭐 2명의 늑대 1번 같은 경우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 일단 DD입니다. DD라고 하는 것은 드문 반응이죠. 그래서 언덕을 오르는 늑대입니다. 그러니까 언덕이 가운데 있는 게 언덕으로 보이는 거고, 그죠? 양쪽에 똑같이 생긴 것은 두 마리의 늑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드문 부분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위산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여백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늑대 다리와 바위가 구분되는 것은 흰 점으로 구분되잖아요. 그죠? 그까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치면은 DDSW의 모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이 발달질과 반응 능력과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는 것이 이제 결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정인은 313페이지 나와 있는 9개의 결정인이 있고 마지막 한 개는 혼합 반응 채점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313페이지로 넘어가서 반점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결정인인데요. 예를 들면 형태만을 볼 수가 있겠죠. 형태만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없지만 카드 중에서 5번 카드 같은 경우가 나비나 박쥐 모양입니다. 전체적으로 W로 봤을 때 그럴 경우에 결정인은 형태만 본 F의 형태만 본 모습으로서 박쥐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성이 있는 겁니다. M이나 MFM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이 뭐 들고 있다든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2번과 같이 뭐 이렇게 곰 두 마리가 마주 앉아서 뭘 들고 있다든가 이런 느낌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체색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인, 어떤 뭔가 이게 뭐다라고 결정하는 원인이 된 것 중에 하나는 또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이게 색깔이 빨개서 피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색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색이 빨갛기 때문에 피로 보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정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채색은 검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둡다, 무섭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색이 없기 때문에 색을 어떤 뭔가를 결정하는 결정인으로 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음영이나 재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양탄자처럼 부드럽게 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까칠한 것, 아니면 딱딱한 느낌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음영 차원이라든가 음영 확산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14페이지 가운데 밑으로 보면 뭐 형태 차원이라고 해서 어떤 괴물이 있는데 이게 괴물이 거꾸로 서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발은 좀 커 보이고 머리는 조그맣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바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뒤집어서 써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태 차원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쌍반응과 반사반응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자체가 뭐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어떤 물에 비친 그림자이거나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해서 양쪽 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모양이나 같은 색깔로 반응한다거나, 아니면 한쪽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응을 보이는 이러한 모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혼합 반응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총 9가지가 여러 개 이렇게 합쳐져서 보여주는 그러한 결정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정인에 대해서 9개, 뭐 형태, 운동, 유체색, 무체색, 음영, 재질에 대해서 제가 오른쪽에 하나의 예시를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보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 보시게 되면 형태, 질입니다. 형태, 질에 보면 피검자가 진술한 대상의 형태와 반응에 사용된 반점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대상과 부합하는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형태질의 부호는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9개의 결정인하고 같이 쓰는데요. 이 결정인 끝에 그 부호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형태질에서 말하는 플러스는 우수하고 정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예를 들면 F는 뭐죠? 바로 형태죠, 그죠? 이 형태에다가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그 형태의 전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묘사를 한다라는 거죠. 대충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니까 이렇게 생겼다가 아니라, 요건 요렇게 생겼고, 이게 뿌리고, 요게 뭐 더듬이 같은 것이고, 요거는 발이니까 뭐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매우 우수하고 정교한 형태질을 설명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황당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황당하지 않다,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무려 26가지의 유형이 나오는데요. 채점표를 보게 되면 좀 H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X, Y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뭐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한다, 그러면 후문이니까 사람 H로 설명을 하게 되고요. 또는 어떤 가공인물이나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라든가 광대, 요정, 거인, 괴물 이렇게 얘기하면은 H는 H인데 양쪽에 가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로사 검사지 그 10장을 보게 되면 좀 재밌는 카드 하나가 4번 카드입니다. 4번 카드 아마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장화 두 개를 이렇게 맞대어서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하체가 굉장히 발달된, 그리고 뭐 다리가 굉장히 굵은 괴물이 쿵쿵쿵 하고 걸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이게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그림처럼 보여서 아버지가 막 화가 나서 막 걸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서 아버지 카드라고 하는데요. 4번 카드입니다. 그 4번 카드는 마치 뭐 거대한 거인이 걸어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실질을 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 가로를 해서 휴먼이긴 하지만 가로 H를 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신체 일부를 얘기할 때 뭐 사람의 손같이 보여요, 사람의 다리처럼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휴먼에다가 휴먼의 디테일을 붙여서 HD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밌는 건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316페이지 표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있네요. 크라우드입니다. 크라우드. 구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구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은 CI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안개나 노을처럼 보여요 하는 것은 크라우드가 아니고요. 317페이지에 있는 위에서 네 번째인 내추럴입니다. 자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개나 노을을 얘기하는 것은 마치 뭐 태양이나 달이나 무지개처럼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NA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했는지 저도 처음 이거 공부하면서 참 머리 참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지하는 내용에 대해서 26가지의 그 내용에 대한 채점표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평범 반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를 탁 보여주면서 이게 뭘로 보이냐 하고 딱 반응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 많고요. 또 이 카드에 보면 10개 카드에 보면 밑에 아예 이런 평범 반응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개미라든가 나비라든가 박쥐라든가 곰이라든가 사람 얼굴, 그다음에 거미, 이런 걸 영어로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범 반응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 1번부터 10분까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박쥐, 나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어떤 작은 동물, 곤충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평범 반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럼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투사를 하고 해석할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조직 활동입니다.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활동 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림이 동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단순하게 곰이다가 아니고 곰이 산을 오르는 것 같다. 괴물이다가 아니고 괴물이 쿵쿵쿵 하고 걸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액티베이트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든가 또는 어떤 내용상을 상상을 해서 곧 걸어와서 한 대 탁 때릴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런 까지 진술하는 것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 318페이지에 그 가운데 향상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 운동 반응이라고 해서 M이 나오는데요. 이 M 반응이 로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 M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전달해주는, 많은 정보를 안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위치로 보면 M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313페이지 운동 무브먼트 있죠. 무브먼트에 보면 M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인간 운동 반응이라고 해서 반응이 인간의 움직임을 나타날 때라고 해서 사람이 뭔가를 들려고 한다, 뭘 하려고 한다, 곰 두 마리가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진술을 들음으로 해서 가장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보로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특수 점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언어적인 반응을 좀 보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그림을 설명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어떤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림이 하도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이게 나는 건지 뛰는 건지 기어가는 건지 잘 모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날면서 기어갑니다. 벌레가, 박쥐가 기어가듯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해서 언어적인 혼란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탈된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그림은 나비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나비가 보고 싶네요 라든가, 어릴 때 나비랑 놀던 게 생각나요 라든가, 이런 식의 반응. 그 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결합 반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역시 그림 생긴 게 좀 아주 정형화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인데 이건 날개고 이건 몸이고 이건 손이다. 사람이라고 해놓고서 갑자기 요건 날개고 요건 뭐니까, 이건 더듬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사람 같아요. 근데 사람인데 날개도 있고 더듬이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러한 모순적 결합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염 반응도 있어요. 오염 반응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정신분열증 증세 내지는 그 조현증 환자들한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벌레 소 얼굴, 벌레를 닮은 소의 얼굴, 이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기괴한 조합이 있는 그러한 그림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서 막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가지고 뭔가 말을 해야겠고, 그래서 두서없는, 그래서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러한 반응을 오염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에 해당되는 채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지만 한 2번 반복하다 보면 이 7가지 영역이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잘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조금 넘어가서 321페이지 TAT 검사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제 통각 검사라고 해서 머레이와 모근이 창안한 검사지입니다. 이 역시도 그림, 도판을 보면서 판단하는 그러한 검사지고요. 이 TAT 검사지가 한때는 너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검사지 내용 사진 이 자체가 엑스레이 도판처럼 보인다고 해서 엑스레이 검사지 또는 성격 엑스레이라고 이렇게도 별칭으로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림이 일반적으로 한 30개 정도 도판이 있는데 검사할 때는 보통 20개의 도판을 가지고 하게 되고요. 뒤에 그 도판에 보면 20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성인 남자, 성인 여자, 그 다음에 소년과 소녀가 사용하는 그러한 카드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그 뒤편에 보게 되면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M, 또 성인 여성 같은 경우는 F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 소녀 같은 경우는 걸, 그 다음에 이제 소년 같은 경우는 보이라고 해서 B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크게 제가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322페이지 이제 TAT 검사지 도판을 보고 난 뒤에 해석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할게요. 해석을 보면 그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고 주인공에 대해서 어떤 느끼는, 보이는, 누구는 무엇을 하고 있고, 왜 이제 막 이렇게 엄마에게 혼난 남자아이처럼 책상에서 아주 침울하게 앉아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이 생각나느냐 했을 때 엄마에게 혼났다든가, 아니면 내일 해야 될 숙제가 걱정이 되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전까지 공부를 하다가 피곤해서 쉬고 있다든가, 또 물건을 잃어버려서 지금 어디 있는지 물건을 생각하고 있다든지 다양한 어떤 언어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그림에 투영되어 있는 피검자의 욕구, 욕망 또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압력이라고 해서 뭔가 그 환경 자극에 대해서 압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친구는 이렇게 얼굴이 침울할까? 이 사람들은 막 고생하고 땡볕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만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또는 이 사람이 지금 있는 이 장소가 이 사람이 얼굴이라든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부합이 되는지, 어색하지는 않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주인공의 그림을 봄으로 해서 마음이 편안한지 안 편안한지, 이런 추가적인 압박 질문을 통해서 어떤 피검자에 숨어있는 또는 무의식에 있는 내용의 어떤 그런 투사적 내용을 밝혀내는 과정을 겪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에 아동 통각 검사라고 해서 CAT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해주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동용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주로 동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3세에서 10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동물 자극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똑같이 해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욕구와 압력 가설이라고 하는, 욕구가 무엇이고 또 그에 관련된 어떤 그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어떤 부담감 같은 것을 약간씩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처음에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진술하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은
성인용과 똑같이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TP 검사지라고 해서 뭐 또 집, 나무, 뭐 사람 또 뭐 펄슨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피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공교롭게 또 P로 끝나니까 HTP 이러면은 그게 펄슨인지 뭐 피플인지 상관없죠. 이 HTP에 대한 검사지는 굿 이너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인물학 검사지가 있고요. 그다음 맥코브가 만든 인물학 검사지가 있고 버그의 집, 사람, 집, 나무, 사람,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집, 나무, 사람에 대한 그림이 그 검사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버그의 집, 나무, 사람이라고 해서 HTP가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요. 일단 325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 그리기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는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324 다시 앞쪽으로 가서 제일 밑에 보면 기출 정리가 있어요. 기출 문제에 보면 HTP에 대해서 그림 검사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니까 한번 봅시다. 그림 검사는 언어적, 문화적 제약이 적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말이나 또는 뭐 언어가 틀린 또는 문맹인에게도 문맹이죠. 그러니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또 인물학 검사 우리가 뭐 DAP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Draw a People이라고 해서 사람을 그린 인물학 검사 같은 이런 것은 지능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며, 또 HTP 검사에서 나무 그림은 사람 그림에 비해 무의식적 수준의 성격 구조를 반영한다. 이것도 제가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 또 인물학 검사 S는 수검자가 처음 그린 사람의 성별을 질문한다라고 해서 사람이 그림을 그리라고 그때 사람을 그려라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자기 성을 그리거나 상대방을 어떤 다른 성을 그렸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HTP 검사지 같은 경우는 먼저 집을 그리게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그리게 하고 사람을 그리게 하는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HTP의 해석은 뭐 사실은 뭐 신뢰도와 타당도하고 상관없는 검사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렇게 폭넓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HTP 해석에 대해서는 보통 집의 경우에는 일단 먼저 사람을 그렸으니까 제가 집 그림 같은 경우라든가 또 사람 그림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내용이 앞부분은 좀 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328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집부터 시작해서 나무, 그 다음에 329페이지 사람 이렇게 제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책이. 그래서 HTP 해석에 있어서 326페이지하고 328페이지 아랫단까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328페이지 아랫단에 나오는 집, 그 다음에 329페이지 나오는 나무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